지금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아, 지금 서울지가 상승할 수밖에 없나요? 없는 시기예요. 내 가족이 들어갈 한 채는 꼭 내년에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 또 내년부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굉장히 급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급 부족이 예견된 상황에서 그럼 지금 무주택자가 서울에서 취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전략은 경매일까요? 청약일까요? 아니면 급매 매입일까요? 금매가 사라졌어요. 금매가 현장에서는 사라졌고요. 네. 그다음에 경매는 저는 경매를 우리 좋은 부동산을 사는 방법으로 쓰는 사람으로서 네. 지금 현재 20년째 경매를 하고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경매는 가면 어떨 때 가장 좋냐면요. 지금처럼 규제가 많을 때 지금 이제 매매가 내놨던 물건들이 현장에서 너무 많이 사라진 상황인데 경매는 마침 또 채무가 밀렸거나 해서 억지로 나온 물건들이잖아요. 그럴 때 너무 좋은 물건이 많아요. 그래서 경매 시장으로 하실 수만 있다면은 너무 좋은 수단과 방법인데 현재 경매를 막 공부해서 가실 수는 없으니 항상 보면 옆에 안내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가셔서 쓰지 말아야 될 금액을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오버해서 가격을 써 가시는데 그 오버하신 금액도 나중에는 상승하는 거는 맞아요. 지금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아, 지금 서울지가 상승할 수밖에 없나요? 없는 시기예요. 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제가 두 가지 그 상황을 네.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아주 높은 가격대에 우리 이제 고가 아파트가 네. 있는 시장들, 부자들의 동네들이 있죠. 아파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네. 뭐 반포나 뭐 말만 하면은 뭐 100억대 막 이런 아파트들 그 아파트들의 우리 받아주는 사람을 매수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매수자 층을 한 번만 더 고민을 해보시면 거기가 얼마까지 오를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하시면 어때요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물건이라는 거는 살 사람이 있고 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를 저는 현장에서 한국의 부자분들이 좀 다른 해외로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죠. 네네 우리 자산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를 저는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내 집 마련 첫걸음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 아래 그 사야 되는 분들이 많은 그 지금 구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가 돈이 있다면 뭐 우리는 미국으로 못 가나 그렇지만 안 가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기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에 해당하는 부동산은요 지금 현재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럼 왜 오를 수밖에 없나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지금 고가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부자분들이 요즘에 네. 저도 뭐 주변에서 많이 봤지만 네. 해외로 내 자금을 이제 좀 옮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네. 더 사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뭐 더 못 오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네. 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 외의 지역은 왜 네.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오늘 뉴스에서도 우리 예산이 몇백조가 풀렸다라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 환율이 1,400원 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한유 지금 1,400, 한 70원? 네. 그렇다면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김작가 TV를 보시는 분들은 경제 개념이 공부가 다 학습이 되신 분들이란 네.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금을 사거나 물건을 사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 배추가 적게 재배됐을 때는 금배추라는 말을 하죠. 근데 우리 지금 서울 수도권에 집이 없잖아요. 금값이 될 거예요, 앞으로는. 공급이 없죠. 네, 그런데 우리가 사야 되는 가격대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가격대에 있는 물건들이 공급은 없고, 네, 사야 되는 수요는 아직 남아있고, 다른데 떠나시지 못하고, 우리 한국에 살아야 되고, 또 하나,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층을 사려고 해요. 네. 네, 이주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정착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베트남도 들어오시고 계시고 중국도 들어오시고 계시는데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사야 되는 그 지역하고 겹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우리끼리의 경쟁의 리그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공급이 한 2, 3년 동안 계속 급감하고 없다고 하는데 그건 팩트인가요? 팩트 맞아요. 네, 공급이 너무 없다. 오케이. 정부에서도 그래서 지금 627, 97, 1015에서 97이 공급 대책이었죠.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수요잖아요. 근데 정부가 10, 15를 통해서 서울, 경기 웬만한 데를 다 묶었잖아요. 그리고 대출도 묶었고. 그래서 수요를 묶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기 힘든 영역이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생애 최초로 내가 집을 사겠다는 분들하고 네. 그다음에 한번 갈아타겠다는 분들한테는 묶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 들어와도 된다라고 허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6억밖에 안 빌려준다고
라고 했을 때 그럼 6억이 70%에 해당하는 분들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비싼 집을 투기 목적으로 사지 말라고 막은 규제예요. 네. 그러니까 너도나도 해당되는 것처럼 긴장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우리 같은 그 수준의 분들은 막지 않은 건데 우리한테는 뭐가 없다? 좋은 부동산을 보는 눈이 없는 거고 학습이 없는 거고 그 거부감의 허들을 넘지 않은 것뿐이죠. 그럼 방금 말씀하신 내 집 마련 첫걸음으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할 때 그 부동산을 보는 눈, 뭘 봐야 되고 어디를 봐야 될까요? 처음에는요, 내가 거기에 맞느냐를 먼저 보시라고 네. 했잖아요. 그건 전제에 이제 있어요. 자꾸 강조 안 드려도 되는 거죠. 내가 여기에 딱 적합하게 이 동네에 맞아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10년 뒤에 여기가 진도가 나갈 것인가를 보시고 미래를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가 구축 빌라로 있는지 구축 아파트로 있는지만 보시지 마시고요. 이런 데서 나보고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 라고 하지 네. 마시고요. 또 하나 그 각 구마다 자치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개별로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자치구가 얼마나 이곳에 인프라를 집어넣을 계획이 있는지까지 보시면 내가 그 인프라를 누리는 값은 공짜예요. 다 행정적으로 해놓는단 말이에요. 인프라 계획을 체크하시면서 네. 들어가시면 거기는 부동산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그러면 이제 투자인님께서는 강남 3구와 용산구 같이 이제 최상급지 지역은 앞으로 오르는 게 뭐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코멘트를 한번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외에 다른 지역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마포구도 있고요, 뭐 동작구도 있고 다른 지역들이 이렇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가 오를 수밖에 없으면 여기가 오르게 되면 또 최상급지가 오르게 되는 경향도 있죠. 예를 들면 풍속효과처럼 정부에서 이 강남 3구를 막으니까 뭐 마포구 오른다든가 이런 것처럼 여기서 이제 전세가가 매매가를 올리듯이 네네. 이런 현상도 그럼 나중에는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거를 또 다르게 말하면 상급지가 지금 현재 잘 오르고 있거든요. 현재 진도대로 상급지는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중급지하고 하급지가 안 오르니까 비관론이 나온 거예요. 현재는 상급지가,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 질문은 밑에서 올라올 거니까 상급지가 따로 올라가겠네요 라는 질문이셨지만 현재 상황은요, 상급지는 잘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밑에 아주 연약하게 그지없던 가격들이 네. 따라 올라가는 시기예요. 26년도랑 앞으로 한 3, 4년은요. 네. 그러고 나면 우리가 따라갔죠. 그럼 상급지는 또 올라요. 그 시기가 그렇게 지금 진도가 그렇게. 일단은 지금은 이제 서울에서 중급지라는 중급지 밑에 지역들이 내년부터 집값이 더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코멘트를. 중급지랑 그 하급지의 지역 말고 가격. 지역 말고. 지역은 하급지 지역은요, 하급지예요. 중급 가격과 하급 가격이 상급 가격을 따라 올라가고 있다가 맞고요. 하급지 지역은요, 개발 계획이 막 이게 난리가 나는 개발 계획을 발견하시면 꼭 사셔야 되고요. 현재 하급지는 개발 계획도 적기 때문에 계속 하급지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상급지, 하급지를 빼고 중급지 위주로 조금 찾아보는 게 좋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쵸. 고수시라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와, 미래 가치가 이 정도 있는데 아직도 하급지로 있네? 라면 가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찾아볼 정도의 그게 없다면? 아직은 없으시다면 안전한 건 중급지는 어떻게든 상급지 꼬리는 자꾸 가니까 중급지 하시면 좋죠. 그러면 이제 이걸 좀 종합해서 수도권에 있는 무주택, 1주택자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내년에 그냥 집을 사면 되는 건가요? 방금 지금 그런 것들 고려했을 때? 네, 사셨으면 좋겠고요. 책에 모두 다 써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책을 읽으시고 넣다 뺐다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면서 한번 골라보신다면 내 가족이 들어갈 한 채는 꼭 내년에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네. 내후년은 안 되나요? 아니 제가 자꾸 농담삼아 하는 말인데 네. 불프가 끝나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제가 뭐가 블랙 프라이데이가 네. 세일이 끝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가격이 그 아까 말했던 그 하급 가격마저도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우리 한국 돈을 말하는 거거든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내가 4억 아래여서 지금 현재는 살 수 있지만 아우 내가 저 물건 살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진 않았는데 이러면서 내려놨던 그 부동산이요. 있잖아요, 그런 분들. 네, 좀 있다가 갑자기 아파트가 평당 1억을 넘어가니까 얘도 집이니까 따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 월급은 그렇게 오르는 상승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집마저도 못 사실까봐 제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집을 사야 된다. 사시면 10년 안으로는 재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시고 10년 동안 추가 분담금 벌어 놓으시고 네. 이런 계획이 지금 딱 시점에 맞다. 1주택자분들은 뭐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현재 집에 만족하시면 좋은데 이 갈아타기가요 고도의 기술이에요.
내 집이 먼저 팔고 갈아타는 게 맞거든요. 근데 먼저 파셨을 때 그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내가 팔고 나서 잠시 임대 기간을 버티시면서 새 집 이사 가실 곳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거를 추천한다는 건 굉장한 고수의 영역이에요. 막 가족끼리 맨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집 팔지 말랬더니 팔아서 이렇게 사지도 못하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갈아타시면 보통 또 상급지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내 집을 팔고 나서 더 상급지로 가려면 충분한 돈이 없는 분들은 그 돈만큼의 대출이 안 되면 가기가 되게 힘든 여건인 거 아닌가요? 맞아요. 힘든 여건 맞아요. 그러니까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건 그동안에 돈이 현금이 있는 만들어 놓으셨어야 되죠. 만약 현금 있는 분들은 지금 갈아타셔야 돼요. 갈아타도 된다고요? 갈아타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보세요. 우리가 말했던 최상급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반포에서 우리가 말했던 평당 3억 넘어가는 기준을 삼았을 때 그분들의 세상인 거고 우리 그 아래 평당 1억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지금 현재 다들 쫓아가고 있어요. 평당가가. 그랬을 때 지금 사는 게 맞죠. 그러면 똘똘한 우리 집들이 더 빨리 상승하는 건 맞으니까. 서울 집값만 기준했을 때는 이게 시간이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뒤에 딱 미래를 봤을 때 우상향하나요? 우상향하죠. 우상향하나요? 통화가 계속 풀리니까? 뭐 많은 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구 줄어들고 이제 세대수도 꺾이고 뭐 1인 세대 많아지고 그쵸. 집의 형태는 바뀔 거고. 네. 그런데 한 가지를 또 보자면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1인 가족이더라도요. 방이 3칸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금 니즈예요. 그래서 처음에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줄 알고 우리가 오피스텔 원룸을 많이 짓고 청년주택 하면 자꾸 1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작은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 집들을 저는 안타까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의 형태는 방이 3칸 정도 있고 손님이 와도 화장실 둘이 나눠 쓸 수 있고 하는 집의 형태로 만들어 준다면 수요는 얼마든지 있고요. 또 하나. 청년들이 우리 서울권에서 직장을 다니는 일이 많은데 수도권의 집들이 남아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큰 회사들을 좀 청년들이 지방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회사를 잘 만들어만 주신다면 서울에 집 남아요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것 같거든요. 현재는 그렇지 않잖아요. 너도 나도 서울에 있어야지만 급여를 더 받는데 그러려면 내가 급여 받은 걸로 월세를 내고 살면 뭐가 남겠어요. 차라리 이자가 월세하고 비슷하다면 그 집이 상승하는 걸 노려보면 자산은 부풀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가님께서 내 집 마련 첫걸음의 책을 내시고 여기에 부동산 러너 투자앤이라고 되어 있는데 러너라는 건 그만큼 이제 임장을 많이 다니고 현장을 많이 가신다는 거일 텐데 어쨌든 올해 정부에서 627 나왔었고 97 나왔고 10, 15 나왔고 지금 벌써 이제 올해는 더 이상 대책이 안 나올 거란 말이죠. 대책은 이제 내년쯤에 나오겠죠. 설마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시진 않죠. 올해는 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이 세 가지 정책 나오고 지금 현재 12월인데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사람들 심리는 요즘에 어떤 상황이에요? 어쨌든 요즘 거래는 완전 없어졌잖아요. 사람들 지금 팔고 싶어서 난린가요? 사고 싶어서 난린가? 아니면 그냥 간망세인가요? 부동산은요, 심리하고 행동 경제학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김 작가님 TV에 나오려고 머리를 하러 가지 않았겠어요? 네. 갔을 때 그 하루 종일 서서 이렇게 헤어 디자인을 하시는 그 원장님들이 갑자기 나 그 적금만 불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적금 분 돈으로 부동산 사야 되겠어요 라고 할 때 그때 심리가 끌어오른 거예요. 지금 어땠는데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 그때는 일반인들마저도 난 주식 가야 되나 코인 가야 되나 했을 때 그분들도 부동산으로 간다 라고 했다는 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끝났어요. 심리가 부동산 해야 된다는 쪽이에요. 근데 방법론을 모르는 거지. 아시는 건 다 알아요. 지금 내 집 하나는 가져야 된다는 건. 근데 정부의 정책이 네. 아시겠지만 네. 부동산 자금을 주식으로 모으려고 하잖아요. 몰았었죠. 네. 그게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자금이 통화량이 우리 정부에서 내년 한 해 쓰는 예산도 700조인가 800조인가 그런 것들 때문에도 통화량이 더 풀리면서 집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이 풀리는 게 부동산에 있던 게 주식으로 가기 때문에 주식이 좀 오른 부분도 있고 그런 분위기도 있을 텐데 그 자금이 조금씩 일로 간다는 거는 부동산의 상승에도 조금은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상승을 누른다는 말씀인가요? 주식으로 갔기 때문에? 네, 가고 있고 계속 보내려고 하잖아요. 정책은. 그렇죠. 근데 정책대로 갔을 때 이렇게 돈 번 분들이 많으면 저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많지 않다면 빠져나오시잖아요. 네. 빠져나오시면 그 돈이 부동산으로 올인해요.
그게 필요에 의해서 사시는 분들도 많지만요. 우리나라 정서가 계속 그랬었죠. 기승전 부동산이었죠. 그렇죠. 기승전 부동산이었죠. 네. 그래서 가장 나쁜 거는요. 우리 정부 정책하고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연어가 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나라에서 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투기만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부동산은 지금 현재 모두가 다 사야 된다라는 그 니즈가 생겨 있거든요. 네. 그럼 뭐가 많아진 거죠? 고객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럼 이 상품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상품은 제한됐다. 김 작가님이 정리를 다 해주셨거든요. 상품은 지금 현재 만들지를 않아놔서 소수의 양밖에 없어요. 그런데 니즈는 많아졌어요. 그러면 금값이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그 금 중에서도 더 반짝반짝 빛나는 금을 사시라고 이 시기에 딱 이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고요. 모든 분들이 부동산이라고 다 샀다가 잘못된 부동산을 사셨을 때 혹시나 부동산을 원망하실까봐. 저는 부동산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부동산이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주는 쪽이어야지 부동산 때문에 나 인생 망가졌어 하는 게 싫어서 이 시기에 꼭 읽어야 되는 책을 한 번은 써야 되겠다 생각해서 쓴 책이에요. 그럼 매수자가 빠지기 쉬운 또 세 가지 감정 나오던데 그 세 가지 감정이 뭐고 첫 집 구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감정적 오류는 뭔가요? 이게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뭐 세 가지가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나 자신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내 집을 사야 되는 건데요. 평상시 오지도 않으시던 우리 친척이나 아니면 뭐 시댁 어른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집을 산 건 아닌가, 조언을 듣고 산 건 아닌가에 대해서 그런 거를 넘어서셔라. 누가 그 집을 살 거냐, 리브할 거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는 거, 그런 게 관점에 들어가죠. 그래서 하다못해 뭐 집들이 날 한번 보여주려고 허영 씨 말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입지가 좋은 집, 입지가 좋은 집을 사라 했을 때, 이 집에는 도저히 못 들어가요. 왜? 이 집들이 때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입지 좋은 집 가면 아무래도 뭐 평수가 낮아진다거나. 네. 그래서 뭐 외곽으로 나가서 신축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남편분이 출퇴근을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시달리고 그렇게 되는 상황을 많이 봤어요. 그런 거를 허영심을 좀 내려놓으시면 어떻느냐. 네. 두 번째는 짝사랑. 지금 짝사랑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초보분들한테 해당되는데요. 그냥 가자마자 그 집이 좋아요. 왜냐면 그날 처음 만날 공인중개사 여사님이나 뭐 사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나하고 너무 잘 맞는 집이에요. 비교 분석을 안 하시는 거죠. 짝사랑에 빠지시게 되거든요. 사랑도 원래 짝사랑이 제일 외롭고 힘든 법이죠. 그래서 왜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이 결혼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은 좀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집이 그냥 계속 눌러서 내가 늙어서 주택연금 받으면서 난 여기서 죽을 거야 그러면 괜찮아요. 짝사랑 빠지셔도 돼요. 근데 마지막에 무엇을 하실 거다? 갈아타실 때 상승을 못하는 집하고 사랑에 빠질까 봐 짝사랑 하시지 말고 첫눈에 반하시지 말고 비교 분석해서 여러 개 이 가격이었을 때 내가 가는 이 집이 최상인가 보시라는 거죠. 저도 21년에 집 샀을 때 한두 달 동안 계속 그 동네 아파트를 다 돌아본 것 같아요. 네네. 그 딱 타깃으로 하셨죠. 그 위치를.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지역을 여러 군데 다 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요. 딱 그 지역이어야 돼요. 지역을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 서울에 그냥 예시를 들어서 뭐 마포구 있고 뭐 동작구 있고 뭐 서대문구 있고 그럼 이제 서울에 25개 구가 있나요? 네, 맞아요. 그 중에서 한 5개를 추리고 그냥 1순위, 2순위, 3순위 매기고 사람들을 만나서 전문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나를 정하고 거기서 이제 한 7개 동을 봤죠. 책을 안 보셨는데도 이렇게 잘하셨다고요? 아니 역시 한 가지를 성공하신 분은 다른 분야도 똑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고점이었어요. 근데 지금 떨어졌나요? 지금은 좋아졌죠. 그렇죠. 지금은 좋아졌는데 그때가 제가 샀을 때가 최고점. 정말 서울 집값의 최고점. 잠깐 속상하셨겠지만 앞으로도 상승이 남아있네요. 그쵸?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완벽주의. 완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자산의 70, 80% 가계 그거가 내 집에 들어가는데. 맞아요. 완벽하면 너무 좋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 제가 결혼하고 자꾸 똑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김 작가님을 만났는데 저는 결혼이 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완벽주의 성격이라서 이 남자 말고 한 남자를 또 만나보면 더 좋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다 보면 결정이 안 돼요. 내 집 마련할 때 너무 완벽한 걸 찾다 보면 계속 집을 못 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집값은 계속 오르고 결국 못 사게 되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완벽주의를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안 될 이유 찾기예요. 아, 이 집을 사면 안 될 이유를 꼭 하나씩 찾으셔서 X를 치시더라고요. 그거 부정적인 단어를 안 쓰고 싶어서 제가 완벽주의라고 쓴 건데요. 그러니까 부정을 하나씩 돌다리를 너무 두들겨 보는 거를 트레이닝을 많이 받으신 분들의 특징이죠. 꼼꼼하실 때 되도록이면 이거를 이겨내는 생각으로 긍정으로 해석을 다시 해보시면 그 돌다리 두들기던 게 좋은 걸로 다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방법을 찾으세요. 또 그리고 집을 단순히 거주 공간, 리브로 보는 것과 자산, 바이로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전월세에 살더라도 집주인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뭔가요? 임차인으로만 평생 살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계속 그렇게 안전하게 사시면 되는데 언제라도 나는 내 집 마련을 할 거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임차 살면은 내 집이 아닌데 뭐 하고 막 살게 돼요. 그렇죠. 네, 청소도 한 번 안 나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2년 뒤에 이사 갈 집이니까. 주방 깨끗이 닦을 때, 내 이 신체가 망가지면 어떡하지? 맞아. 내 손목이 다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내 집이었다면, 나는 여기를 고쳐보고 싶어. 이렇게 더 하면은 더 좋을 텐데, 또는 임대인이 나한테 이상한 대화를 했을 때, 나라면 임차인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상처 주지 않았을 텐데, 라고 계속 트레이닝을 해보세요. 제가 그러니까 러닝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매일매일 달리는 사람이 완주를 하듯이 임차 사는 집을 가지고 코스프레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내 집이라고. 그 마인드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완주, 메달이 바로 내 집이죠. 임차 살면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나쁜 주인을 만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 게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인데 너무 좋은 주인을 만나면 이 월세를 든 뭐 전세대가 안 올리다 보면 거기 계속 살다 보면 나중에 이제 내가 집 살 때 되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모든 분들한테 나쁜 임대인이 돼주세요라고는 할 수 없지만 동기부여를 주시는 건 맞더라고요.